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의 한 마을의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난 박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며 사는 삶의 재미가 무척 쏠쏠했지요. 아니, 한양사는 자네가 내 집까지는 어쩐 일인가? 대감께서 관상을 잘 보신다 하니 제가 큰 사업을 앞두고 대감께 제 관상 좀 봐주십사 하고 찾아왔습지요. 이 사람 뭐 그런 걸로 이리 먼 길을 찾아왔나? 이왕 왔으니 내 한번 봐줌세. 넓은 이마로 보아 재물이 들어올 상이로다. 그러나 코끝이 들려 돈이 새어나가겠구만. 눈빛이 예리해 꾀는 많겠지만 그 꾀가 복으로 이어질지 화로 이어질지는 자네 마음먹기에 달렸네. 입술이 붉고 탄탄하니 말재주가 뛰어나나 혀끝을 잘못 놀리면 오히려 화가 될 것이야. 그런데 자네 귀 뒤에 검은 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아 뜻밖의 인물이 자네의 길을 틀어놓을 걸세. 하지만 자네의 인중이 깊고 고드니 결국에는 이기는 상이야. 다만 욕심을 줄여야만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네. 그럼 제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말했듯이 사람으로 위기를 맞이하겠지만 욕심만 버린다면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야.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애군을 막는 방법은 바로 겸손이라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감.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 대감께 큰 선물을 하나 하오리다. 이 사람 선물을 무슨 선물인가? 그저 사업이나 잘하시게. 김선비는 고맙다며 큰절을 하고 박대감의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허허, 사람으로 인한 애군이라 세상에 믿을 건 오로지 돈과 나의 수완뿐이지. 그는 말에 올라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박대감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내 중얼거렸지요. 눈빛은 욕심이 너무 많은 상이야. 그래서 순탄치만은 않을 걸세 쯧쯧. 김선비가 돌아가자 안부인 정씨가 사랑채로 건너와 박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감, 뭔 놈의 관상을 그리 공짜로 봐주는 것이요. 몇 냥이라도 받으면 오직 좋지 않겠소. 이 사람, 내가 뭐 관상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요. 돈을 받게. 추우도 그런 소리 마시오. 부끄럽소. 아니 뭐 관상 보려면 다들 돈을 내고 봐야 하니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건 그렇고 요즘 여종 하나가 왜 안 보이는 것이오? 아, 그 화자년 말씀이요. 그년이 자꾸만 쌀을 훔쳐가길래 혼주를 내고 쫓아내버렸소. 아마 내일쯤이면 새로운 아이가 들어올 것이요. 허참 그런 일이 있었소. 그래도 그 여종애가 싹싹하고 눈치도 있어 좋긴 했었소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박대감은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며 기지개를 폈지요. 그런데 그때 못 보던 여종이 부엌에서 나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이보거라, 너는 누구냐? 박대감 소리에 여종이 고개를 돌려 박대감을 보았지요. 안녕하세요, 대감마님. 저는 오늘부터 새로 일하게 된 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관상을 본 박대감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그녀의 관상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지요. 새로 들어온 여종 정화는 박대감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박대감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지요. 이런 관상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흉과 천복이 동시에 얽힌 상이로다. 박대감은 마루에 걸터앉아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눈매가 깊고 맑아 마치 왕우장산이 될 기운인데 슬픔 또한 함께하는도다. 그런데 눈 밑에 붉은 기운은 분명 불운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어 단명할 상이로다. 그런데 잠시 후 새로운 여종 정화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사랑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여종 정화를 박대감은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저런 관상에 인중이 짧으면 목숨이 단명할진데 저 아인 인중이 길고 고드니 장수할 상이라. 단명과 장수가 함께 있는 상이라. 도대체 저 아이는 어이하여 저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저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없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로다. 그날 밤 박대감은 저녁상을 물리며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 부인, 오늘 새로 들어온 여종 말이요. 그 아이는 어디서 데려온 것이요? 왜요? 또 관상 보시게요? 아니, 그냥 묘해서 그렇소. 그 아이 관상이 잘 읽혀지지가 않소. 그 아이를 소개한 자에 의하면 가난한 집의 외동딸이라 했소. 헌데 그 아이가 똑똑한지 글도 깨쳤다 하더이다. 그날 밤 박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 들어온 여종 정화의 관상이 계속 맴돌았지요. 눈매는 왕후의 덕과 위엄을 지녔건만 입술선은 가난의 굶주린 여인의 그것이야. 천하를 호령할 운명과 구걸로 생을 마칠 팔자가 한 몸에 얽혀있다니 이런 관상은 처음이로세. 하늘이 정녕 이 아이를 시험하려는 것인가? 복이 크면 화도 큰 법 참으로 불기라도다. 그날 새벽 박대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피 묻은 여인이 울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대감, 나를 좀 구해주시오. 숨을 쉴 수가 없소.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박대감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여인이 어제 새로 들어온 여종 정화와 닮아 있었지요. 꿈속의 여인이 정령정화란 말인가? 내 평생 이런 꿈은 처음이구나. 그런데 그녀가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꿈이란 말인가? 박대감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 박대감은 마당을 거닐며 곰곰이 생각에 빠졌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종 정화의 관상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지요.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부엌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여종 정화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부엌을 지나치다 우연히 그녀의 모습을 보았지요. 정화는 인기척을 느끼고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어인일이시옵니까? 잠이 오질 않아 나와봤느니라. 헌데 너는 어찌하여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냐? 저도 잠이 오질 않아 나와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꿈속에 나온 여인과 정화가 닮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지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말 거라. 그러다 몸이 축나느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대감은 그리 말하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자 박대감은 머슴 상도아범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지금 가서 정화를 부인에게 소개시켰다는 자를 찾아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대감. 그날 오후가 되자 상도아범이 웬 노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대감 장터에서 인력을 알선하는 차를 데려왔습니다요. 안으로 들라 하라. 박대감은 상고아범이 데려온 노인을 사랑채 안으로 들이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여종을 소개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그 아이를 어디서 구했는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해보게. 그 아이는 장터 남쪽 큰 길가 초가집 처녀였소.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죽고 어미마저 작년에 세상 떴다 하더이다. 그리 가련한 신세의 아이를 어찌하여 내 집에 데려왔단 말인가? 대감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준 것은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요. 대감이 아니면 그 아이는 살지도 못했을 것이외다. 아니,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어디 여종을 구하는 집이 내 집뿐이란 말인가? 그 아이가 굶어 죽기 직전 여종을 구하는 곳은 대감 집뿐이었소. 허니 대감이 그 아이를 살린 것이요. 그건 그렇고 그녀의 어미는 어찌 죽었다 하더냐? 그 말에 박노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어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박대감이 재차 물어오니 박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그녀의 어미는 억울하게 죽었소. 사내들이 끌고 가 겁탈하고 죽자 산속 어딘가에 묻었다고만 들었소. 박노인의 말에 박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내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대감께서는 모르는 게 좋을 것이요. 그 자들은 아주 험악한 자들이요. 어허,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박대감이 계속해서 다그치자 박노인도 하는 수 없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자들은 몇몇의 아전과 관졸들로 구성된 조직이요. 아니,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어찌 그런 짓을 일삼는단 말이냐? 그자들의 뒷배는 사또이고 그자들은 왈패들을 움직여 가진 이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네 말대로라면 이 자들이 실로 막장이 아니냐? 내가 말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말하지 마시오. 그자들이 알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오. 거참 세상이 말세로 돌아가는 도다. 그래 그렇다 치고 어미의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나도 한 번도 가보진 못해서 허나 그녀의 묘를 찾는다는 사실을 그자들이 알면 그들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찾더라도 아주 은밀하고 조용히 찾아야 하오. 그럼 노인장이 그녀의 묘를 찾아봐 주시게 내 따로 후사하겠네. 알겠소. 대신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니 은자 한 양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 약속하겠네. 박노인이 나가고 박대감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종 어미의 죽음이 실로 놀라웠지요. 모든 정황을 알고 나니 꿈속에 나타나 도와달라는 여인은 다름 아닌 여종 정화의 어머니였지요. 꿈속까지 나타나 도와달라는 그녀의 말을 박대감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종 정화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녀도 너무 안타까웠지요. 내 심정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겠구나. 어미가 그리 죽었으니 내 심정이 오죽할까? 헌데 너는 그런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큰 인물은 큰 인물이로다.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박노인이 박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찾았소, 대감. 그래, 그곳이 어디요? 뒷산 계곡 아래 그녀의 무덤이 있소. 앞장서시오.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소. 박대감은 박노인을 따라 산속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요, 이곳이 그녀의 무덤이요. 그런데 계곡 아래 무덤의 위쪽으로 물줄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흉지는 흉지로다. 산에 맥이 끊기고 물이 머무르니 음기가 뭉쳐 후손의 목숨을 앗아가겠구나. 어미의 혼이 편치 못한 탓에 그 기운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고 있도다. 정화의 얼굴에 비친 그 불운한 음기 또한 바로 이 흉터 같은 묘터에서 비롯된 것이라. 박대감은 계곡을 나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를 발견했지요. 아니, 이런 곳에 이런 명당 자리가 다 있었다니. 박대감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고 다시 내려와 터의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정화의 어미가 묻혀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기 드문 명당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원당 자리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자리였지요. 이복의 박노인, 당신이 직접 정화 어미의 시신을 이곳으로 이장을 시켜주시게. 그리하겠소. 대감께서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구려. 박노인은 명당 자리를 파고 죽은 정화 어머니의 시신을 명당 자리로 옮겼습니다. 내가 은자를 넉넉하게 줄 터이니 당신이 정화를 불러 죄를 좀 지내주시게. 알겠소, 대감. 박노인은 죄를 지낼 준비를 하고 박대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화도 함께였지요. 이복에, 오늘이 바로 죄를 지내기 가장 좋은 날이네. 음기와 양기가 맞닿는 날이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제상을 차렸습니다. 쌀밥과 시래기국,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 그리고 작게 말린 들꽃 몇 송이가 올려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눈을 감으셔요. 이 딸이 어머님의 묘소를 자주 찾아올게요. 정화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잠시 후 박대감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했지요. 원통한 혼이여, 이제는 이곳에서 하늘 풀고 자식의 앞길을 지켜주소서. 그 순간 세차게 불던 바람이 멈추고 산속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뺨 위로 따스한 바람이 스치는 듯 했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손결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그 일이 있고 정화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밑에 있던 불운한 기운이 사라지고 그녀의 관상이 점점 변해갔지요. 허참,
요즘 정화년 얼굴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이 뭘 어떻게 한 것이요? 그 아이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소. 허니 당신도 그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오. 허참, 여종이면 여종이지 뭔 사연이 그리 대단하단 말이요. 내게 훈계질을 할 만큼. 부인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박대감은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정화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고 있었지요. 어미의 산소를 이장하고 난 후 그녀의 관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야 하나의 운명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얼굴에서 단명할 기운과 애군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왕우장상감이로다. 그날 밤 박대감은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화의 어머니가 나타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대감,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의 길을 밝혀주시오. 박대감이 놀라 눈을 떴을 때 새벽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낸 것이야. 저 아이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라는 의미겠구나. 날이 밝자 박대감은 상도와범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가 나가서 조용히 아전과 관졸들에 대해 알아보게. 그들 중에 정화 어미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이 있을 것이네. 알겠습니다요, 대감. 이놈이 목숨 걸고 알아보겠구만요. 상도와범이 나가고 박대감은 오랜 벗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형조판서로 조선의 모든 형법을 총괄하는 지금의 법무장관과 대법원장의 역할을 하는 아주 고위직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관아의 사또가 직접 박대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허허, 대감께 안부차 인사나 드릴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놈이 스스로 날 찾아올 줄이야. 박대감은 사또가 무엇을 눈치챈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참 별일이군. 자네가 부임했을 때 처음 찾아온 이후로는 오늘이 두 번째로구만. 그렇지요. 그간 관의 일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죠. 그런데 그때 정화가 부엌에서 물동이를 들고 나왔지요. 정화를 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아니, 왜 그러나? 아는 얼굴이라도 있는가? 아닙니다. 그냥 낯이 익은 듯하요. 사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그는 분명 당혹해하고 있었지요. 이놈도 정화엄이 죽음에 연관된 게 틀림이 없군. 박대감은 사또도 연루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각 박대감은 상구와범을 불러 물어보았지요. 그래, 뭐 좀 알아냈느냐? 내 대감 진귀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요. 그럼 어서 말해보거라. 그날 밤 정화어미가 죽던 날 밤 말입니다요. 그날 밤 아전들과 몇몇의 포교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요. 그들이 주막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는 것을 주모가 보았다고 했구만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화어미를 죽인 것을 본 자는 없더냐? 아직은 그렇습니다요. 헌데 그들이 유력한 용의자임은 틀림이 없구만요. 그들이 술자석에서 정화엄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모가 똑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당분간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낮에 사또놈이 내 집에 찾아온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내 벗에게 말해 놓았으니 한양에서 이 사건을 맡을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대감.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 딸년이 박대감 집에 있단 말이냐? 그년이 사라지고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년이 박대감 집에 여종으로 있을 줄이야 짐작도 못했구만요. 그년이 어떻게 박대감 집에 있게 되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만에 하나 박대감이 조금이라도 낌새를 알아채는 날에는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그년의 숨통을 반드시 끊어놔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사또. 그리고 며칠 후 한양에서 형조판서가 직접 박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시게 친구. 그렇다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다니 자네도 여전하군. 그동안 잘 있었는가? 자네가 조정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와 있으니 내 하도 궁금하여 찾아볼 수밖에. 허허. 그런데 내가 보내준 사건은 조사에 착수했는가? 그렇다네. 형조에서 유능한 관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지금 은밀히 수사 중이네. 그렇군.
박대감은 상구와 범이 조사한 사실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그자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일게야. 오늘 밤 우리 관원들이 그자들 중 하나를 잡아다 문초를 할 것이네. 그럼 내일 중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정화가 차를 내왔지요. 그런데 정화의 얼굴을 본 형조판서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어찌 그러는가? 이 아이가 자네 집 여종인가? 그렇네. 어려서 병으로 죽은 내 딸아이를 빼다 박았네. 그런가? 너는 올해 나이가 몇이냐? 16세입니다. 내 딸아이가 살아있다면 서로 동갑내기로구나. 그랬는가? 그런데 이 아이는 두 개의 운명을 타고 났다네. 하나는 빌어먹다 굶어 죽을 팔자요. 하나는 왕우장상의 관상이지. 아니 방금 왕후장상이라 했는가? 그렇다네. 굶어 죽지 않으면 왕우장상이 될 운명이라네. 허참 자네 관상보는 실력이야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는가? 헌데 자네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장차 조선의 국모가 되겠군. 그래서 이 아이 어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것이네. 그래야만 이 아이의 어미도 구천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야. 그때서야 이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자네가 직접 내게 편지를 쓴 것도 바로 이 아이 때문이로군. 그렇다네. 형조판서는 다시 한번 정화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나라 국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내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덕으로서 사람을 이끌고 소인은 형벌로서 다스린다 하였거늘 그 뜻을 한번 풀어보거라. 덕은 스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 강제로 억누르지 않아도 따르게 됩니다. 하오나 형벌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군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소인은 잠시의 복종만 얻을 뿐입니다. 정화의 거침없는 답변에 형조판서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참 공자의 가르침이 이리도 박다는 것은 논어 맹자를 모두 섭렵했다는 것이겠군.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거라. 좀 전의 것은 정화의 학식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지혜에 관한 질문을 하였지요. 만약 사또가 억울한 백성을 벌하려 할 때 너는 그가 억울함을 알고도 감히 막을 수 없다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먼저 법을 거스르지 않되 그의 억울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억울함을 알게 되면서 그에 따른 증거와 증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금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그의 억울함을 밝힌다. 참으로 지혜로운 발상이로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거라. 만약 내가 세자빈이 되거든 세자가 분노하여 대신을 꾸짖을 때 옳고 그름이 분명히 세자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개된 자리에서는 세자의 체면을 세워드리되 은밀한 자리에서 도리를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리하여 군주의 위상을 세우고 덕 있는 군주가 될 수 있도록 내조하겠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구나. 그래 너는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정화가 나가고 형조판서는 박대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인품과 학식 그리고 지혜와 총명함이 모두 합격점이네. 이제 저 아이를 어찌할 셈인가? 글쎄, 난 이미 조정을 떠나 초야에 묻혀 사는 몸이네. 저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제 나보다도 자네가 아닐까 싶네. 아니 그렇다면 저 아이를 내가 양녀로 데려가도 되겠는가? 부인이 저 모습을 본다면 무척 좋아할 것이네. 딸아이가 죽고 부인은 죽지 못해 살아있다네. 그렇다면 그리하시게. 그것이 저 아이의 운명일 것이네. 고맙네 친구. 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 아이를 양녀로 입양하겠네. 한편 관아에서는 아전과 포졸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있었지요. 사또께서 그년의 딸을 박대감 집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시네. 이를 어쩌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한밤중에 복면이라도 하고 들어가서 잡아와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말이요, 우리 관졸 중에 하나가 어젯밤에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소. 혹시 술 먹고 어디서 뻗은 것은 아니냐? 그자는 아무리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어. 그놈은 후에 추궁키로 하고 아무튼 더 늦기 전에 수일내로 그년을 잡아오너라. 알겠소, 그리하겠소이다.
한편 다음 날 일찍 사복 차림의 형조의 관원이 형조판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자복은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형판대감, 그자가 어젯밤에 모두 불었습니다. 그래 그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누구누구더냐? 어미를 겁탈하고 죽인 자들은 아전과 관졸들 셋입니다. 헌데 이들이 왈패들의 뒷배를 봐주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탈한 돈은 사또에게 상납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또가 이 사건을 은폐한 것입니다. 오냐 그렇다면 한양에 파발을 띄워 형조의 관병을 데려와 일망타진하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며칠 후 형조판서가 박대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네. 관졸들과 아전 몇이 공모하여 여인들을 유린했고 사또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다네. 헌데 그런 사건이 한둘이 아니더군. 역시 여인들의 실종 사건은 그놈들의 소행이었군. 이미 형조의 관원들이 모두 잡아들여 신문 중이네. 이 밤이 지나면 그놈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걸세. 부디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벌해 본보기로 세워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게. 물론이네. 이 일은 내 손으로 끝을 보겠네. 그리하여 그날 밤 관아의 마당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또와 관리들은 갖은 고신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결국 고신을 이기지 못한 사또와 관리들은 하나둘 자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화 어머니의 억울함은 온 세상에 밝혀지고 말았지요. 정화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자 그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억울함은 이제 모두 밝혀졌어요. 그들은 옥에 갇혀 벌을 받고 있어요. 어머님 이제 저승에서 편안히 쉬세요. 정화는 한참 동안이나 어머니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전과 관졸들이 정화 모녀를 납치하던 날 정화를 몰래 빼돌린 것은 바로 박노인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박노인은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정화를 빼돌렸지요. 그리고 그는 안전하다고 판단한 박대감 댁에 정화를 여종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자 형조판서가 박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네. 그자들은 법대로 벌을 받았고 정화 어미의 원혼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았을 것이네. 그래, 하늘이 도왔구먼. 일이 잘 해결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네. 그럼 이제 나는 정화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겠네. 그리하시게 부디 정화에게 든든한 아비가 되어 그녀의 운명을 활짝 열어주시게나. 알겠네. 자네 덕분에 잃어버린 피부치를 찾은 것만 같네. 정화는 박대감과 그의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보살펴 주시고 어머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너의 얼굴에서 어둠은 사라졌다. 너는 꼭 이 나라 국모가 될 관상이니 항상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느니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정화가 중전이 될 관상이라니? 그럼 정화를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 아니요? 허참 사람이 어째 이리 속물처럼 구는 것이요. 정화를 중전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형조판서요. 허참 그렇다고 또 뭐 속물이라 말하시오. 정화야 대감 말대로 내가 정령 중전이 된다면 우리를 잊지는 말거라. 알겠습니다. 형조판서는 정화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정화를 본 부인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아니 어쩜 이리도 죽은 딸과 이리도 닮았소. 형조판서의 부인은 정화의 두 손을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환생한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나도 처음 보았을 때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소. 헌데 박대감은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 중전이 될 것이라 했소이다. 그분이 그리 말했다면 그리 되는 것 아니오. 어차피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리 되었을 테니. 그 후로 두 부부는 정화를 양녀로 들이고 곧 있을 세자빈 간택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어명이 내려졌지요. 예조에서는 세자빈 후보들의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형조판서도 정화를 세자빈 후보로 청거했지요.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후보가 청거되었습니다. 정화는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3간택의 5명의 후보에 올랐답니다.
삼간택은 대비와 중전이 주관하고 세자와 임금도 배석하는 자리였지요. 그럼 삼간택을 시행하겠습니다. 시험관이 앞으로 나와 첫 문제를 내었습니다. 첫째 문제이옵니다. 세자가 노하여 대신을 꾸짖는다면 세자빈의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후보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그저 침묵하겠나이다라고 답했지요. 정화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단정한 자세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는 세자의 체면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뢰겠나이다. 이는 세자의 위상을 살리고 성군이 되기 위한 과정이옵니다. 대비마마와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고 임금의 눈빛도 미소가 머물렀지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기근이 들어 백성이 굶주린다면 세자빈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지혜를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때 정화는 반듯한 자세로 또박또박 말했지요. 신하들의 지혜를 구하라 청하겠나이다. 그 속에도 답이 없으면 전국의 방을 붙여 지혜를 구하라 청할 것이옵니다. 나도 생각지 못한 것이로다. 어려운 난관을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풀어간다. 참으로 똑똑한 아이로구나. 세 번째 시험은 글과 예법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예시는 덕은 여자의 보배요 예는 그의 옷이라. 후보 정화는 붓을 들고 고운 글씨로 그 뜻을 제일 먼저 써내려갔습니다. 정화 규수부터 쓴 글을 읽어보시오. 여인이 덕을 잃으면 그 몸이 공허하고 예를 잃으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덕과 예는 여인의 기둥이옵니다. 그때 중전마마가 직접 후보 정화에게 물었지요. 내 이름이 정화라 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중전마마. 만약 너에게 궁중 내명부의 권한이 주어지고 상궁 하나가 죄를 지었다면 어찌하겠느냐? 죄는 명백하되 그 상궁이 내게 오래 충성한 자라면 벌과 은혜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정은 가슴에 두고 법은 손에 두겠나이다. 잘못을 감싸면 잘못하는 이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벌하되 사람은 마음으로 품겠사옵니다. 후보 정화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삼간택이 모두 끝나고 다음날 드디어 최종 선택이 발표가 되었지요. 최종 시험을 통과한 이는 다름 아닌 정화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자빈이 되고 이 나라 중전이 되는 길로 들어섰지요. 그녀는 궁중에 남아 궁중법도를 배우며 본격적으로 세자빈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승에서는 편안히 계신지요? 소녀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저승에서 행복하소서. 세자빈이 된 정화는 어머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분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지요. 박노인 박대감님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를 양녀로 받아주신 양아버님과 양어머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옵니다. 한편 양녀 정화가 세자빈이 되자 형판대감의 부인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정화가 세자빈이 되었소.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소 영감. 아니 죽긴 왜 죽소? 우리 정화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야 하지 않겠소? 형판대감과 부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양녀 정화의 세자빈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니 영감, 정말로 정화가 세자빈이 되었소. 이런 영광을 어째 형판대감에게 넘겨준 것이요. 처음 정화를 보았을 때 그녀는 죽음과 왕우장상의 관상이 함께 있었소. 그녀는 중전이 될 운명이었지만 애군이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었소. 해서 박노인을 통해 그녀를 우리 집 여종으로 드린 것도 내게 그 애군을 없애라 하늘이 보낸 것이요. 해서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소. 아니 그럼 영감이 애군을 없앴으니 가만 놔두면 정화가 스스로의 운명으로 세자빈이 되지 않았겠소. 그건 그렇지가 않소. 정화의 애군을 내가 없앤 것은 맞으나 정작 한을 풀어낸 것은 형조판서요.
그러니 정화의 운명이 형조판서를 끌어들인 것이요. 거참 어렵구려. 아무튼 우리 집 여종이 이 나라 중전이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소. 이런 걸 두고 운명이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운명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관상이요. 아무튼 당신의 관상 보는 실력은 알아줘야 하오. 돗자리만 깔아도 돈을 긁을 텐데 말이요. 세자빈이 된 정화는 총명함과 지혜로 세자를 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그녀를 믿고 의지했지요. 그리고 훗날 정화는 중전이 되었습니다. 중전이 되어서도 임금의 내조를 게을리 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임금은 지혜로운 성군이 되어 만백성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정화는 가난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님을 잃고 정화 모녀는 악인들에 의해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정화는 박노인에 의해 구조되고 박대감 집의 여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관상을 본 박대감이 그녀의 운명에 얽힌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녀는 신비하게도 세자빈까지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운명이 흘러갔습니다.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주어진 길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걸을지의 문제다. 그리고 하늘은 씨앗을 줄 뿐이고 꽃을 피우는 건 인간의 노력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